안녕하세요. 아라카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쉐이더, 메쉬, UV, 텍스처 이런 것들 개념 같은 거 정리된 건 없을까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 제작 워크플로우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 질문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니까 질문하셨던 분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펙트 제작할 때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당연히 무엇을 제작할지에 대한 자료 서치가 필요하겠죠. 저는 요즘에 핀터레스트와 이 중국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뭘 만들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슷한 자료 서치할 때 이 사이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본인이 만들고 싶은 게임의 이펙트를 갖고 와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거랑 비슷한 스킬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스킬들을 서치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는 게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료만 갖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좀 재작업해가지고 포토샵에서 그리거나 아니면은 재배치해가지고 또 자신만의 스타일의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통 영상 자료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사용을 하고 어느 부분을 다시 리디자인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자료 서치가 완료되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겠죠. 보통 구성 요소를 크게 확인을 할 때는 이미지, 그러니까 텍스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파티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파티클에 메쉬를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제가 클래스 101과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이펙트들인데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순전히 파티클만 사용한 이펙트예요. 파티클에 텍스처만 입혀가지고 사용한 이펙트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있죠? 요거는 메쉬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UV를 메쉬에다가 흘려가지고 작업한 거기 때문에 파티클만으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메쉬 제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 이펙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무슨 리소스를 작업을 해야 하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처 제작을 할 때 어떤 툴을 갖고 제작을 해야 할지 궁금하겠죠? 보통 포토샵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에펙은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보통 서브스탠스 디자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실무에서는 쓰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이것도 사야 하기 때문에 보통 포토샵은 다들 회사에서 갖고 있어요. 포토샵이 저희 이펙트만 쓰는 게 아니고 아트의 전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지만 서브스탠스 디자이너를 쓰는 데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심지어 이걸 이펙트가 쓰는 거는 거의 못 봤고 쓴다 하면은 배경 쪽에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요즘 실사 배경 같은 경우는 서브스탠스 디자인을 사용해가지고 실사를 작업을 해요. 이게 정말 잘 뽑히거든요. 그러면 서브스탠스 디자인은 뭐냐? 이거는 노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텍스처를 제작하는 거예요. 종전에 포토샵에서 그림을 합성을 하거나 그리거나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와는 달리 서브스탠스 디자이너에서는 노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막 사용하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저도 조금씩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전혀 그리지 않고 이펙트 텍스처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좀 애프터 이펙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그리기보다는 플러그인이나 안에 필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노이즈 텍스처 같은 거 생성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추천드렸던 이펙트 텍스처 사이트가 있죠. 거기도 그리지 않고 간단한 이펙트 텍스처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사이트도 제가 한 번 더 링크를 고정 댓글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쉬 제작에는 어떤 툴들이 있냐 하면은 보통 3D Max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마야를 쓰고요. 요즘 들어 블렌더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툴들을 통틀어서 DCC 툴이라고 하거든요. DCC 툴이라고 그냥 말하면은 이런 툴들을 통틀어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보통 3ds max를 많이 쓰고
마야를 간혹가다 쓰는 업체들도 있기는 해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니까 회사에서 사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저는 될 수 있으면 3D Max를 먼저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쓰는 메쉬들이 우리만 쓰기 때문에 블렌더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배경에서 갖고 오는 메쉬들을 좀 리파인 해가지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블렌더로 뭐 FBX를 불러와서 갖고 와도 되기는 하지만, 그 원 메쉬 파일 있잖아요. 맥스 파일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3ds max를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블렌더를 추가로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세 개 다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조작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만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마야나 블렌더 공부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좀 인터페이스랑 조작법이 다르기 때문에 손이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이 자체 내에서도 3D Max랑 똑같이 조작 방식을 바꿔주는 플러그인들도 제공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쉬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쉬 제작을 이렇게 꼭 DCC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야 하냐? 또 요즘에는 그것도 아닙니다. 내부 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프로빌더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얼리얼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모드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요. 요즘에 좀 많이 편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유니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빌더라고 해가지고 안 사도 됩니다. 공짜예요. 유니티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건데, 이렇게 내부에서 유니티 에디터 자체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잘 안 쓰는 게, 얘를 쓰면은 이 프로빌더에 대한 스크립트가 그 메쉬에 종속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FBX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 보통 배경에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그냥 빠르게 배경의 레벨을 디자인할 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쓰시지는 않고, 저도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3D Max나 블렌더에서 보통 만들어서 FBX를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얼리얼의 모델링 모드는 기본적으로 따로 설치를 안 해주셔도 5버전 이상 쓰시면 이렇게 모델링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메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유니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UV도 다 뗄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스피어나 뭐 반구나 그 다음에 실린더, 간단한 이펙트 메쉬 같은 경우는 제 여기서 만들어서도 사용은 하기는 해요. 여기는 별도의 스크립트 같은 거 붙지는 않고요. 바로 그걸 스태틱 메쉬로 전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툴인데 이것도 좀 학습이 필요해요. 이게 3D Max나 다른 이제 DCC 툴을 사용을 하신 분들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텐데, 그 용어들이 좀 거기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ds max를 먼저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법과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사용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얼리얼 자체 내에서도 제공하는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금방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쉐이더와 매테리얼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쉐이더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먼저 알아보면요. 물체 표면의 색 변화를 생성해내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쉐이더는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법선이랑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이것저것 써 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쉐이더는 컴퓨터가 표면의 색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쓰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테리얼은 뭐냐? 이 쉐이더는 컴퓨터가 표면을 생성해내기 위한 알고리즘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쓰는 게 매테리얼이에요. 그래서 쉐이더를 갖다가 그것을 매테리얼화 시켜서 우리가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쉐이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쉐이더 여러 가지마다 우리가 매테리얼을 써서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니티와 얼리얼의 쉐이더와 매테리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보시면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테리얼을 생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쉐이더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걸 쉐이더라고 하거든요. 여기 쉐이더라고 써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쉐이더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매테리얼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었죠. 여기에 FX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파티클, 요 스탠다드 서페이스는 빛을 받는 거고 언닛은 빛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닛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URP여서 얘가 안 되는 거고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파티클 가셔서 여기도 릿이랑 심플 릿이랑 언닛 있죠? 요거는 빛을 받고 언닛은 빛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유니티가 얼리얼보다 쉽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모바일 쪽에 한번 가볼까요? 모바일 쪽에 가면 여기도 파티클이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에디티브, 알파 블렌디드, 멀티플라이, 버텍스 릿, 블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파티클 속성에 대한 쉐이더들인데 에디티브가 밝게 나오는 거고 알파 블렌드가 기본 색상대로 나오는 거고요. 멀티플레이는 한번 곱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나오는 거고 그런 속성대로 이미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이 제가 좀 낮은 2019 버전이어서 이거는 모바일 쪽에 있는데 2021이나 22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거시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파티클 쉐이더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리얼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 쉐이더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유니티로 처음에 하실 때는 이 쉐이더 갖다가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리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쉐이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매테리얼 있죠? 이 매테리얼을 생성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요런 되게 어려운 게 뜹니다. 여기에서 쉐이더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아까 언닛이라 그랬죠? 빛을 안 받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쉐이딩 모델에 언닛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테리얼 만든다고 들어왔는데 여기 쉐이딩 모델이라고 써여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노드 기반으로 해서 매테리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텍스처가 없어서 그런데 아무 텍스처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매테리얼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 보시면 오른쪽 키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죠.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하는 노드들이 있어요. 뭐 파티클 칼라라던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벡터 칼라 이렇게 벡터 4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텍스처 노드, UV 노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쉐이더를 짜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리얼이 유니티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유니티와 얼리얼 매테리얼에 대한 차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이펙트는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가 없이 이펙트만 만들 때는 그 매테리얼까지 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작업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터와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얼리얼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랑 시퀀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종전까지는 애니메이터와 페르소나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과 시퀀서가 뭐냐? 이거는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창인데요. 원래는 애니메이션밖에 없었는데 유니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애니메이터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이제 요거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넣어놓고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게 제어하기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펙트를 작업한 다음에 이 위에 이벤트 키를 박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요 타이밍에 요쯤 되면 되겠네요. 요 타이밍에 이펙트를 불러오게끔 해가지고 실제 게임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론은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있기는 해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유니티 자체에 있는 요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자체 툴을 만들어요. 유니티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펙트 이런 식으로 이펙트 박아가지고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작업 방식이 이제 타임라인인데, 타임라인 보시면 여기 애니메이션 있고 여기 이펙트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펙트가 출력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팀에서 프로그래머 분이나 코어 팀에서 툴을 만들어 줘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포포를 만들 때는 저는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이게 훨씬 더 편하고 보기에도 직관적이고요. 아까처럼 애니메이션에다가 노티를 박아서 하게 되면은 요 이벤트 키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도 받아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 모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포폴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얼리얼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얼리얼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요 페르소나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애니메이션 바가 있고 여기에 노티, 이펙트를 불러오는 노티들이 있죠. 요거를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씬에다가 가져가서 플레이를 하면은 요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밍이랑 이제 형태를 보고서 수정을 했죠. 근데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게 가면은 이펙트가 자동으로 재생되죠. 유니티의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봤던 그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한데 게임에 이제 적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적용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타임라인, 유니티의 타임라인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시퀀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애니메이션 다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펙트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바에 의해서 이펙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거는 여기서 애니를 잡아준 거예요. 타임라인에서도 요 애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애니를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은 요 타임라인과 시퀀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펙트를 작업을 할 때 뽀샤시하고 빛나게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게 포스트 프로세스의 기능이거든요. 소위 블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니티에 보시면 이미 지금 이 기능이 되어 있는데 신뷰에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포스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꺼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포스트가 없으면 색이 바로 요 색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쁘지 않게 출력이 되죠. 오른쪽은 포스트가 지금 먹어있는 카메라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트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포스트는 기본적인 포스트 블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블룸이 들어가 있죠. 이 블룸이 그 기능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비네팅 보시면 비네팅이라고 이 카메라 외곽에 이렇게 검게 주변을 덮어주는 기능이 이 비네팅인데요. 요거를 하면은 좀 더 가운데에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이거 말고도 애드 오버라이드 시켜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 프로세싱 한번 쭉 보시고 얘네들이 뭔지 한번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쓸만한 기능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얼리얼도 기본적으로 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느낌 자체로 다 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포스트 프로세서 볼륨 보시면 여기에도 블룸 기능이 있죠. 이 블룸 인텐시티를 올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밝아지고요. 되게 뽀얘지죠. 그리고 여기서 스레스홀드나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익스포저 이거 전체 밝기인데 늘리면 이렇게 전체 밝기도 밝아지고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네임들은 유니티에서 봤던 거랑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다 찾아보시면은 유니티에서만 찾아보셔도 그 기능이 얼리얼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쭉 보시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넣으시면 이펙트 퀄 올리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 제작 워크플로어와
그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좀 간단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가지고